미국 금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국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한 다음에 지금은 전업투자자 유튜버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0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은 이제 적다고 이제 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블랙스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 맨날 그런 얘기, 그 틀에 박힌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근데 그건 다 볼시시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은 시장을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것들인데,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역사를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빅 이벤트, IMF,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에 예측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한국이 97년, 98년에 국가부도 난 거 있잖아요. 근데 95년에 그거 한국에서 예측한 사람 단연코만데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한두 명 어디가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유명했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2019년 말까지만 해도 누가 무슨 2020년부터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쓰고도 집에서 처박혀 있을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게 근데 어디서 언제 터질지 저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글로벌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진짜 많은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네트워크가 정말 많은데 거기서 한두 개만 터지면 문제가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심플한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그 공정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진짜 그 칩보어 같은 책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진짜 반도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이게 진짜 몇십 개국에 있는 몇백 개 기업들이 다 인볼브가 되어 있고, 거기서 한두 개만 삐끗하면은 우리의 반도체 공급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뜬금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그게 공급이 안 된다. 그럼 반도체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요런 리스크 포인트가 지금 글로벌 세계에는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 뭐 미국 금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그거. 네. 우리가 옛날부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과 선생들한테.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자산 시장에서는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그 내려가는 자산은 그냥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그게 이제 내려간 이유가 다 있거든요, 뭔가. 왜냐면 그거 사고 파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단 한번 내려간 자산은 다시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매물대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자산이 한동안 하락했으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격을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그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팔면 팝니다. 왜냐면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좀 존재하거든요. 또 이제 반대로 그래서 오르는 애들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뭐 6만에서 5만 원 떨어졌다 하면 그때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거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6만에서 5만 간 애가 뭐 이제 5만이니까 올라가야지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5만짜리가 시나리오 1 6만으로 다시 간다, 4만으로 떨어진다. 이 두 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6에서 5로 떨어진 애는 다시 6으로 갈 가능성보다 4로 더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물타기를 하면은 한 10번에서 7번에서 8번 정도는 언젠가는 가격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거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물타기를 하면은 처음 몇 번은 그걸로 그냥 다시 본전 만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이상한 버릇이 껴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번에서 두세 번은 가격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타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로 당신의 인생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긴 한데, 근데 여기서 강원국이 틀리면은 당신이 어쩔 겁니까? 네. 나는 당신의 손실을 한 푼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쵸.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 인제는 다르다. 비트코인은 이제 영원히 우상향 자산이라고 말을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물타기는 좋은 대비가 아닙니다. 네. 네, 그 기준이 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12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된 방법들이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그 사실 일반인은 그거 하나 따라하는 것도 매우 힘들 겁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왜냐면 그 이동평균선은 뭐 차트에서 보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그냥 이제 가격이 그보다 위면은 사고 밑이면 팔고 그게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최저점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원래 최저점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최저점에서 산다는 거는 거의 무슨 뭐 골프에서 홀인원 3번 연속으로 터트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시다고 이제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21선 66,000불보다 좀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61,000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뭐 내일 모레까지는 다시 66,000을 뚫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알트코인 그때 같이 사면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야지만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인데 알트코인 혼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121선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알트코인 매수하는 기준으로 같이 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단 121선을 돌파를 할 때 제 코인 자산이 지금 다 현금으로 놀고 있는데 그게 30%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30%를 그러니까 그 30%에 70%는 비트코인, 나머지 30%는 알트코인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자산이 100이면은 30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일 때 들어갈 테니까 그 중에서 21은 비트코인, 9는 알트코인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남는 자산 70이잖아요. 70은 언제 들어가냐면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예, 그때 들어갈 건데 그때는 제가 비트코인 50, 알트코인 50, 그러니까 35, 3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121선 돌파할 때는 가격이 아마 66,000, 67,000 뭐 이럴 때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좀 사실 지금 장이 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죠. 이제 고점이 74,000 정도였고 저점이 한 56,000인가? 그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1선 상향 돌파는 67,000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나는 그 횡보장 안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그널이는 맞기 때문에 30% 들어가 있고, 근데 진짜 강력한 시그널은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게 이제 왜 좋냐 하면은 그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아무도 물려있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해피한 장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면은 3월 중순에 가격이 73,000불 정도였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이 거의 4번 도전했는데 4번 실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72,000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73,000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4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그냥 75,000 이런 데서 그 스톱하지 않고 8만 9만 아마 쉽사리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실을 거예요. 비중을. 120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그 역대 최고가도 제가 기사는 안 해봤지만 그거는 무조건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이게 하기가 너무 간단한데. 그러니까 왜 그거를 직접 기사를 한번 안 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실 그거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이제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계산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합니다. 네, 제 전략이 좀 더 보수적이고요. 121선 돌파가 이번에는 아마 그 횡보 밴드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긴 한데 이제 엄청난 슈퍼 시그널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슈퍼 시그널은 그냥 역대 최고가 돌파. 다시 가격이 121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당신의 역량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점버, 호들이죠. 본인이 그 언체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숫자를 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왜냐면 매일매일 어떤 고래는 사고 어떤 고래는 팝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실제로 이제 언체인 데이터를 이제 본인이 정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거 몇 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저기 뭐 크립토 컨트라든지 뭐 산티멘트라든지 이런 데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거기 보면은 그래도 이제 고래 움직임들을 유추하는 언체인 데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보고 좀 직접 좀 공부를 하셔야죠. 저는 그게 허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좀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 사실 한 1년 전 대비 해가지고 그래서 허상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단 이렇게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15%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 움직이면은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정상적인 겁니다. 그
네, 사실 그것도 이제 한 희망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공급이 일단 줄기 시작했고, 네, 그 사실 뭐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뭐 이런 것도 그게 뭐 갑자기 공급이 준다고 해서 그날부터 가격이 폭등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아닌데, 이제 공급 그 이제 부족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격이 폭등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코인 시장도 그렇게 늘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땡 오는 그때부터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고, 보통은 반감기 3, 4개월 후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움직이냐 하면은, 보통 그 반감기가 오면은 그 채굴을 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채굴자 중에서 좀 그 약한 채굴자들은 이제 월급도 내야 되고 서버 비용도 내야 되고 이제 전기값도 내야 되기 때문에 채굴한 비트코인을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그 현금으로 바꿉니다. 네, 근데 그렇게 허덕거리다 보다가 이제 언젠가 그 업체들이 못 버티고 이제 채굴기를 떠나게 되죠. 채굴기를 꺼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강한 채굴자들은 오케이, 그럼 우리 약한 라이벌이 죽었네. 자, 근데 나는 어느 정도 지금 돈 여유가 있잖아. 그럼 내가 굳이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안 팔아도 되겠네. 좀 보유하고 있자. 그리고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럼 그때 가격이 이제 훅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엄청 뭐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대혼란이 왔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놈은 오른다고 하는데 지는 팔았네. 그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는 당신이 1차원적인 투자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고급 투자거든. 그렇거든. 예,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전망이 있고, 저는 심지어 내 전망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더 중요합니다. 내 전망보다. 내 전망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가격이 내 전망을 우선합니다. 네, 왜냐면 가격이 시장이 매겨주는 그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이거든요. 저는 그 시장에 대비해서는 정말 하찮은 미물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미물의 전망보다는 시장의 가격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 전망이 맞다면은 시장이 나한테 시그널을 주겠죠. 그래, 강원도 맞았다. 이제 가격 올라간다. 이렇게 그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DCA 투자법은 전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근데 그냥 월 뭐 30, 50만 원씩 떼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사자, 고민 안 하고, 이건 그 심리적으로 좀 더 쉽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한번 시작하셨으면은 가격이 다시 꼬라 박았을 때 그때 스톱하고 팔고 나오지는 마세요. 그럼 좀 안타깝죠. 그 DCA 얘기 기왕 나왔는데, DCA는 저는 비트코인은 웰컴인데 미국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왜 반대냐고요? 미국 주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 1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네. 왜냐면은 그 미국 주식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10에서 15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오르는 것커녕 투자자들한테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가져다 준 그 기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929년부터 그 40년대 초반까지, 또는 1966년부터 82년, 그리고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1년, 이런 구간들이 10년 넘는 구간인데 수익률이 실제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 그냥 무조건 지긋하게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것일까? 네, 그렇게 쉬운 투자는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이렇게 10년, 15년 장기 심시장이 발생을 하는가? 그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이게 갑자기 올해 미국장이 꼬꾸라진다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근데 올해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부터 2034년까지의 수익률은 낮을 것이다. 그거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그게 왜 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기자들이 알아서 그 좋은 뉴스 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 껴 맞춰가지고 나쁜 뉴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스, 그리고 왜, 그거는 그냥 다 가격의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운트 콕스 그거는 솔직히 10년 전에 그 일인데, 한마디로 심심하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사실 뭐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그런 뭐 완벽한 지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냥 한 지표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20일 그 이동평균선을 주로 이제 쓰고 있죠. 그게 꽤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차트를 봐도 우리가 120일
121선 위에서 투자했으면 돈을 꽤 많이 벌었을 수가 있고, 그 121선 밑에서 투자하면은 이제 그냥 지옥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를 그냥 과거 차트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을 하고요. 저는 상승장에만 투자를 하고 하락장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지금 6월 25일인가 뭐 그렇죠. 이제 뭐 그런데 6월 17일인가 뭐 이제 그때 그 비트코인이 121선을 뚫고 하향 돌파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다 팔았습니다. 이제 다 팔았고요. 저는 지금 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는 롱숏 선물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롱도 하고 숏하는 이제 좀 단기 전략인데, 그거만 좀 하고 있고, 이제 현물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싹 다 팔아버렸죠. 없어요. 네.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야, 너 맨날 비트코인 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거고, 저는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야? 지금 뭐 6만 불인데, 지금 여기서 60만 불, 600만 불, 1000만 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10배, 100배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럼 왜 팔았어?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자,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존버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6만 불짜리 비트코인 1000만 불 가긴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막 30%, 50%, 70%, 80% 떨어지는 그 구간을 존버의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비트코인이 121선 위에 있을 때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5배, 10배, 100배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떨어지는 그 하락장, 그거는 거의 다 피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똑같되 스트레스는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1선 위에만 투자합니다. 어차피 먹을 거 똑같이 먹을 수 있거든. 그러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제가 맞았다고 보기보다는 그 121선이 어떻게 보면 좀 상향 추세와 이제 하향 추세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선이 과거에도 이제 많이 되어 왔고, 그냥 이번에도 뭐 그게 맞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맞았지만 다시 또 코인 가격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코인은 추세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계속 오르고요, 내릴 때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코인이 오를 때는 이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계속 쭉쭉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가격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보통은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동평균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그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 이동평균선 위일 때는 계속 보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거는 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떨어지는 거를 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싹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동평균선을 할 때 그게 뭐 5일이 좋냐, 10일이 좋냐, 20일이 좋냐, 뭐 60일이 좋냐, 120일이 좋냐, 100일이 좋냐, 200일이 좋냐, 그런 거는 이제 그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동평균선 구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은 뭐 3일, 5일, 10일, 20일 그러면은 거래를 좀 잦게 하게 됩니다. 그럼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되고요. 이동평균선 기간을 조금 늘리면은 거래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단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서 빠져나올 때 조금 늦게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거래를 별로 자주 안 한다. 그리고 추세를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단점은 우리가 빠져나올 때 조금 늦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한 후에 이제 빠져나온다. 그래서 조금 손실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차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자주 하는 건 매우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21선 좀 긴 이동평균선 쓰고 있고요. 그럼 왜 200일선을 안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200일선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에서 잘 먹히는 지표인데 코인에서도 먹히기는 먹히거든요. 먹히긴 먹히는데, 근데 121선, 100일선 얘네들보다 살짝 좀 덜 먹히는 걸로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신민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100일선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뭐 100일선이나 121선이나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가격이 121선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사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98%는 그거를 못 하실 겁니다. 이제 왜 못 하냐면은 그게 뭐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심리가 글러 먹었기 때문에 못 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하락한다라는 거는 고점 대비 이미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파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은 보통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73,7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0일선을 하향 돌파한 게 한 65,000불 정도였거든요. 그럼 좀 안타깝잖아요. 왜냐면 73,000불에 못 팔고 65,000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게 73,000까지 가는데 이게 7만까지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작 7만 가면 또 못 팔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다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가 예를 들면 언제냐면은 뭐 2023년 1월 정도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코인이 엄청나게 얻어 터졌어요. 그게 이제 한 6만 불 넘었다가 15,0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나왔습니다. 루나라는 코인이 갑자기 공중 분해가 되지 않나, FTX라는 거래소가 막 사라지지 않나. 그리고 그때는 정말 코인 관련해가 좋은 뉴스를 찾아볼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런 뉴스를 하찮게 생각하고 거기 그 뉴스를 쓰는 사람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못할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평균선 위만 거래해가지고 비트코인 10배, 100배도 수익률을 다 먹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할 거예요. 한 98%는 못할 거거든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냥 사서 그냥 보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대신 중간에 30%, 50%, 70% 깨지는 그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다 먹고 깨질 때 좀 덜 깨지는 거고, 그 기술이 없다면은 그 기술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매수하고 그냥 쭉 보유를 하거라. 네. 그 대신에 중간중간에 고통은 겪을 것이고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물론 최악의 순간은 그죠, 쭉쭉 빠지는 거를 이제 현실 부정하면서 버티다가 보통 이제 언젠가는 투자자들이 이제 항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보통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투자를 다시는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죠, 사실은. 네.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다시는 이거 안 해라고 이제 떠나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최고점에. 이동평균선을 갖고 거래하는 거는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짜리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세련된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냥 호드라는 게 한 100점 만점에 한 60점짜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 20점에 30점 언저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호드는 100점 만점에 60점 전략인데, 그래도 그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그거보단 낫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거는 그냥 적정하게 가격에 끼워 맞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격 자체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그 책의 내용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이제 올라올 때 매수를 시작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121선 위에 있을 때 계속 쭉쭉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팔고, 네, 또는 고점 대비 한 25% 떨어지면 그때 팔아라. 뭐 이런 책입니다, 사실. 아주 심플해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방향성은 사실 거의 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변동성이 메이저 알트코인 한 2배 정도이고, 그리고 좀 이제 잡 알트코인들은 이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한 서너 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 빠질 때 알트코인이 20에서 40% 빠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렇고요. 근데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는 얘네들도 20%에서 40% 올라주니까요. 네. 어떤 애들은 진짜 100% 오른 애들도 있고요. 네.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든지 비트코인은 다시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다시 화려하게 컴백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절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6월이 좀 약한 편이고요. 한 7월 초중순까지 좀 약하다가 보통 7월 중후반부터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좀 많았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7월 중후반에 다시 120일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컴백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계속 쭉쭉 발생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계속 회복을 못한다, 계속 비실비실 거린다, 계속 떨어진다 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다시 컴백을 안 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네. 120일선으로 거래를 했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1년 말 또는 22년 초 요때쯤 빠져가지고 22년 동안에는 거의 거래를 안 하게 되죠. 네.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컴백하는 게 23년 1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감기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오면은 한 3개월 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또 이 우연히 저 계절성, 그 7월 중후반과 맞물려집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 반감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 전망은 그래서 사실 7월 중후반부터 다시 가격이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 쭉쭉 달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그 전망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제 전망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망보다는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 전망이 맞으면은 또 가격이 알아서 121선 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제 전망은 늘 틀릴 수 있다. 왜 내 전망이 늘 틀릴 수 있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3일 후에 점심에 뭐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무슨 내가 감히 비트코인의 뭐 3개월, 3년 후의 가격을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거거든요. 단 이제 과거에는 대충 이런 흐름으로 흘러왔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블랙 스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블랙 스원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규모로 올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세계가 복잡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 뭔가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굉장히 많은 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곳에서 뭔가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저는 이제 과거 반감기 흐름으로 그 시나리오가 반복된다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 계속 비트코인이 쫙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블랙스원이 뜬금없이 올해서 터지면은 그건 다 무효입니다. 다 백지예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게 터진다고 하면은 다시 가격이 121선 위로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거요. 그러니까 원래 그 코인이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도 그 이제 뭐 한 20에서 25%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자주 있어 왔고요. 네. 그거는 뭐 늘상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일단 121선을 보고 상승 추세는 꺾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간다. 그리고 내 시나리오가 맞고 다시 코인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래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일단 올해 재선이 있습니다. 그 재선이라는 거는 미국 주식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제가 지금 대선이라고 안 하고 재선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그 재선은 말 그대로 지금 존재하는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와가지고 다음 4년을 노려보는 대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대선은 재선이냐 아니면 두 사람 새로운 사람이 나오느냐, 이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한번 이제 그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치고 내가 또 재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제와 주시장을 부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권한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제 우리가 맨날 경기 부양이면은 뭐 이제 금리, 연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이제 해외 파트너를 조져가지고 알아서 강제로 공장을 세우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대외적으로 뭐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내에서도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있고, 규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규제 완화를 약속할 수도 있고,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이제 경기와 주시장을 부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선 사이클이 사실 미국 주식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이클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1, 2년 차에는 대통령이 이제 뭔가 썩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 1, 2년 차에 주시장이 저조한 경우가 많고, 특히 2년 차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간 선거 있는 그때. 3, 4년 차에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선거를 연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대통령 사이클 3년 차에 주시장이 떨어진 적은 진짜 거의 없고요. 그리고 4년 차는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나오는 재선이냐? 그럴 때는 재선 4년 차에는 미국 주식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단 새로운 두 명이 나온다. 그럴 때는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00년 또는 2008년.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선거는 내가 알 게 뭐야? 내가 먹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I don't fucking care거든요, 사실은. 그럼 내가 아니거든. 이제 어차피 단 인간들이 대통령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 쓰는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는 대형 선거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잖아요. 시장이 다 모르는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주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그러나 확실한 건 24년은 두 명의 새로운 인간이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두 명의 올드맨들이 나오죠. 이미 대통령 두 번 해본 사람 두 명이 나오는 아주 이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미국장이 좋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요. 그리고 실제로 재선해의 하반기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그게 6월, 7월에 살짝 좀 부진하다가 그거를 프리-일렉션 피리오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본격 선거전 들어가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한 7월 중순부터 그 선거까지 일단 한번 쫙 오르고요. 일렉션 피리오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들어갈 때 오르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연말까지도 또 한 번의 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재선이 있는 해는 주시장의 호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올해 좋게 봅니다. 네.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미국 정부가 어디를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까? 코인은 솔직히 코인러들의 세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코인러들은 되게 웃기는 게 지들이 뭐 엄청 큰 줄 알거든요. 사실 근데 별로 안 커 사실. 그리고 그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지금 이제 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인도 진짜 많은데, 근데 한번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솔라나가 뭐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1000명 중에서 답변하는 사람 2명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실제 저도 잘 몰라요 솔라나가 뭐 하는지. 예. 그냥 걔네들은 맨날 되게 이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좋아하잖아요. 블록체인 하는 애들이 보면은. 근데 저는 실체도 별로 없고 사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그 알려진 상품 서비스도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 쪽이. 그래서 코인 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엄청 큰 거로만 착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미물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 주식, 채권 이쪽에 가 있죠. 사실 돈이. 지금은 사실 기관이 처음으로 참여 한 해 만에 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코인이. 근데 근데 도대체 미국 정부가 어디에 신경을 쓸까? 이제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면은 그 돈이 주식도 가고 코인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치적인 면에서 그 미국 정부가 코인을 신경 쓰겠어요? 아니면 이쪽을 신경 쓰겠어요? 당연히 주식, 채권 뭐 이런 쪽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당연히 경제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9월은 뭐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11월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번 해야죠 그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는 몰라요 저도. 이게 2022년을 겪으면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연준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연준이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면 강아지처럼 핵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 22년 같은 경우는 그 제로 금리를 10몇 년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금리를 0%에서 5%로 이제 올려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사실 이러면은 가상 금리가 2%라고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 그러면은 가상 금리 2%면 난 이자를 200만 원 내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1년에. 근데 갑자기 금리가 5% 올라가 버리면은 그럼 내가 200만 원 내는 그 이자가 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3.5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은 쟤네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금리가 5.5%인데 이걸 지금 5.25로 가느냐, 뭐 5로 가느냐, 아니면 4.75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경제 주체들의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뭐 왜냐면 1억 빌린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자를 25만 원 더 내네 말 내네 요 정도 차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팩트가 그 22년에 급하게 올린 거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내가 지금 1억을 빌린 사람이다. 금리가 5%면 내가 500만 원 이자를 내는 거고 5.25%면 525만 원 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25만 원 차이, 1년에 25만 원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빅딜이냐 이거죠 사실. 방향은 어차피 다음 방향은 무조건 인하하거든요. 근데 인하를 지금 한 번 했네, 두 번 했네 이런 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 미국 주식이요? 아,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오르는 자산입니다. 단 이런 자산이 10년, 15년 동안 안 오른 구간이 여러 번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 100년에 3번 나왔고 조만간 4번째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100년 살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0년, 15년 안 오르면 사람이 미쳐 돌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10년, 20년 정리식 투자하는 건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네. 닷컴 버블이 터진 후에 그 나스닥이 85% 하락했거든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만에 스트레이트로. 네. S&P 500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S&P 500은 버블이 좀 더 적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 버블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의 이 AI 그 이제 장이 당시 IT 버블과 비교할 수 있는가? 저는 아직 비교할 수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데가 그 포워드 PE가 3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0대면 비싼 건 비싼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성장률 같은 거 보면은 아직 대단히 비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수는 분명히 있죠. 이제 사실 지금 딱히 투자할 곳이 반도체 AI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 한번 신나게 큰 버블이 오고 그게 터지면서 장기 하락장이 시작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IT 버블과 비교할 수는 없다. 예, 그거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순이익 매출도 없었던 그런 듣보잡 기업들이 진짜 뭐 밸류에이션이 몇백억 뭐 달러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버블은 지금에서 한 3배 정도 올랐을 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면은 퍼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봐도 좀 버블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0대는 그냥 좀 비싼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또 성장률을 보면 대단히 비싸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이런 100이면은 근데 누가 봐도 비싸죠 지금은. 한국 주식은 의외로 괜찮아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무 기대가 없고 모두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주식은. 네.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수익률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투자라는 건 1, 2년 정도로 말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에요. 가격의 흐름이 중요한 건데, 10년 투자, 장기 투자를 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비싼가 안 비싼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투자할 때는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성장률이 어떻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로지 얘가 지금 싼가 비싼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년 단위로 투자를 할지 10년 단위로 투자를 할지 이거를 명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난번에 어떤 영국 펀드 매니저가 코리아 enough is enough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아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보고서 썼는데 거기서 그 사람은 한국 시장을 신랄하게 욕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를 등쳐먹을 수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래서 이제 내가 특정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 나쁜 새끼 하면은 내가 오히려 모욕죄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이다. 그리고 한국 소액주주들은 바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데모를 잘하는 민족이 쓸데없는 걸로 데모를 하고 소액주주 권리 보장해라 만세 이런 데모는 또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그렇게 신나게 한국 시장을 욕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한국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모든 기업들이 사기꾼들은 아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기꾼 기업들도 많은데 사기꾼인 거를 감안해도 너무 싸게 나온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개판이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버넌스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밸류화 프로그램인가 뭔가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건 총선용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선거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계속 오면서 이제 뭔가 계속 제도가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 주주들의 수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아니거든요. 금투세는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거고, 저를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인데,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일회성 악재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딴 나라는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양도세 같은 거 주식에 대해서. 저는 그건 대수롭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제 채권 TLT가 제가 이제 한 10월부터 좀 사라고 했는데 11월, 12월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와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이제 부진하다가 그래도 지금 보니까 4월 말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수익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4% 찍히는데 배당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3%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 장기채도 같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다음 스텝은 내가 보기엔 무조건 인하거든요. 사실 이제 인상은 더 이상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타이밍이 빨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미국 채권에는 아주 긍정적인 뷰를 유지합니다. 10월 말이죠. 10월 말.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11사 천국 50지역도 굉장히 뚜렷하고 홀수 천국 짝수 지역이 매우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 오는 홀수회를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IMF 후에 홀수회 한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필 2025년이 첫 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꽤 높은 베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 보통 이제 소형주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네, 저는 주로 이제 성장 가치주, 최근 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동시에 아직은 퍼와 PB와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낮은 그런 소형주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어떤 투자자인지 한번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본인이 실제로 매수 매도를 이제 규칙대로 따라할 수 있는 투자자인가, 네. 그런 분이라고 하시면은 121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에도 꽤 좋을 거고요. 근데 그래 나는 인정을 하자, 나는 그거 절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시면은 적립식 투자 또는 비트코인 존버가 좋고요. 단 물타기까지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타기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물타기라 하면은 내 이론이 틀렸을 때 내 전재산이 날아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건 진짜 위험해요. 물타기 더 나쁜 게 하나 있네요. 레버리지 껴서
믿어서 물타기. 그거는 진짜 한강 가야 돼요.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냥 물타기만 하면은 그냥 내가 가진 돈만 날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레버리지 플러스 물타기는 진짜 이제 가족, 친구, 그리고 이제 모든 내 나머지 자산까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아무리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비트코인 갈 수밖에 없어 생각해도 그래도 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